양반들의 이혼, 국가가 강제로 이혼시키기도. 조선시대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던 양반 사대부들의 이혼은 어떠했을까? 물론 조선 후기로 가면 공명첩을 얻든 족보를 사든 양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말이다. 참고로 조선 후기 가짜 양반들은 무늬만 양반이지 농사짓고 장사하고 지게지고 살던 상민과 하등 다를 바 없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이혼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첫째,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방법. 둘째,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혼시키는 방법. 1번은 이해가 간다. 가부장 제도가 강했던 조선시대 지하 위의 하늘 높으심은 주지의 사실이니. 그런데 2번은 무슨 일일까? 왜 사사로운 집안일까지 국가가 끼어들어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일까? 사실 이것은 나랏법을 어기고 결혼했기 때문이다. 드라마 허준에서도 서자 출신의 허준은 국법으로 그만 양반집 교수 다이아씨와 혼인을 해서 숨어 살며 온갖 고초를 겪는다. 예컨대 조선시대는 신분이 같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내종이 양민 여자와 혼인한 경우 조선 초까지는 소생 자녀를 노비 종모법에 의해 노비로 삼고 강제로 이혼시키기도 했다. 다만 조선 후기에는 양민과 노비 간에 쉽게 혼인이 가능했다. 양민에 대한 지위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천민과 마찬가지로 변해서 조선 초 양천제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라 할 수 있다. 다들 족보 사서 90%가 양반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가 하면 정처가 살아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중혼을 한 경우 강제로 이혼시켰다. 두 번째 부인을 첩으로 들인 게 아니라 정처로 들인 경우를 말한다. 이 밖에 자녀들의 혼사로 사돈지간이 되었는데 한쪽 집안에서 난데없이 대역죄로 멸문지화를 당했을 때 고작 약혼을 한 것 가지고 덩달아 처가라 하여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라고 하여서 삼족을 멸할 때 연좌되어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주기도 했다. 조선시대는 일부 일처제였다. 조선시대를 흔히 일부 다처제 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일부 다처제가 완전히 틀리진 않았다. 현실적으로 임금만 해도 후궁을 여럿 거느렸으니. 하지만 조선은 국가 스스로 일부 일처제를 표방했다. 즉 정실부인만 부인이고 나머지는 부인이 아니라 첩으로 보았던 것. 이것을 처첩제라 한다. 왕실에선 비빈제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쭉 원래는 일부 다처제 국가였다. 즉 모든 부인이 다 정처였던 것이다. 모든 부인이 다 정처이기 때문에 서출에 대한 차별도 사실상 없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었는가? 유력한 학설은 이렇다. 조선의 처첩제의 시행, 즉 적서의 엄격한 차별은 태종 이방원의 즉위 이후 시행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첫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의 소생인데 한씨는 참고로 고향 함흥에서 처음 맞은 향처다. 그런데 이성계가 이후 개성에서 얻은 후처인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해버린다. 이방원, 안와 첫째형 둘째형도 아니고 후처에게서 얻은 막내라니. 이방과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 어쩌겠는가. 이방원, 내가 이러려고 조선의 개국을 위해 정몽주를 죽였는가. 형님 안되겠소. 우리가 싹 다 엎어버리든지 해야지. 결국 이방원은 이복 동생 이방석을 세자로 앉히려 했던 세력들을 일대 소탕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왕자의 난이었다. 이때 개국공신 정도전도 죽고 신덕왕후의 다른 아들도 죽는다. 그런데 막상 죽여버리고 나니 명분이 필요했다. 이방원, 본시 종법에도 정실부인의 적장자가 후계를 물려받는 게 당연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맞사옵니다. 첩의 소생이 적통을 밀어내고 후계자가 되어서는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선은 처첩제를 엄격히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고 가정에서도 정처는 딱 한 명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인들은 모두 정식 부인이 아닌
첩으로 취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조선은 하루아침에 일부 일처제 국가가 되었다. 다시 말해 이성계까지만 해도 정식 부인이 2명이었고 적서의 차별이 거의 없었다. 일방적인 아내 버리기. 요즘에야 이혼은 상호합의나 한쪽의 소송을 통해 진행되지만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이혼은 오직 남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당시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쫓아내는 행위였다. 참고로 여자가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시대부터였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예외는 있었다. 남편이 너무 포악하여 아내의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장인 장모까지 구타하는 경우가 그랬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혼 소송은 여자의 친정 부모가 제기하는 것이지 여성 본인이 제기했다가는 큰일 난다. 엄마, 김서방한테 니 또 맞았노? 엄마야,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루 이틀도 아니지. 저건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지. 나 콱 관아에 신고해볼까? 이참에 지난번 아버지께도 손 찍어본 거 다 꼬질를란다. 마 아서라. 니 그러다가 우찌되는 줄 아는고? 우찌되는데 얘. 지아비를 고발하면 네 서방은 곤장 맞고 끝나지만 니는 목이 잘린대. 그랬다. 당시 조선에서는 자식의 아버지를 신고하거나 종이 상전을 고발하거나 부인이 남편을 고발하면 인륜을 저버린 폐륜범이라 하여 강상죄로 처형했던 것이다. 따라서 남편에게 매맞는 여성을 위해서는 친정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이렇다. 성종 시절 대비의 동생 한화는 성격이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자기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다가 기어이 장인까지 욕하고 때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소문이 번져 급기야 사원부에서도 진상 조사를 했다. 결국 한화는 곤장 100대에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몇 달 뒤 한화는 친정에 가 있는 조씨를 찾아가 또다시 옷을 마구 찢고 구타했다. 그러다 심지어 말리는 계집종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까지 했다. 이에 할 수 없이 한화한 부인의 친정아버지가 나서 이렇게 관아에 하소연했다. 이대로 두면 결국 딸이 매를 맞아 죽을 터이니 이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종도 허락해 줬지만 이런 사례는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 조선시대 가정폭력은 매우 일상적이었으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혼을 허가해 줄 순 없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규장각의 자료를 토대로 조선시대 살인사건의 원인을 찾아보면 남자가 여자를 때려 죽인 케이스가 가장 많았다. 양반들의 이혼. 사실 양반들은 이혼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이렇듯 조선시대 양반들은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까. 칠거지약이란 명분도 있지 않은가. 참고로 칠거지약은 대략 이렇다. 시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음란한 행동을 했을 때, 투기를 했을 때, 심한 중병에 걸렸을 때, 말이 너무 많을 때, 도둑질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엔 남편이 부인을 합법적으로 내쳐도 된다는 뜻이었으니 도대체 이 7가지 경우에 들지 않는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밥 먹듯이 이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았다. 실제로는 이랬다. 세조 때 순환영감 강폭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를 둘이나 내쫓았다 하여 탄핵을 받고 의금부로 끌려가 문초까지 받았다. 즉 일반 평민들이야 나라에서 관여를 하지 않아 이혼이 꽤나 자유로웠지만 양반들의 이혼은 그리 녹록지가 않았던 것이다. 양반이 이혼을 한다고 하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했다. 1. 사원부에 알리거나 예조에 문서를 올린다. 2. 조정에서 대명률 등을 참고로 하여 적법 심사를 한다. 3.
국가에서 명이 내려간다. 하지만 사대부의 예법상 정실 부인을 중시 여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혼이 허가되지 않았다. 한편 칠거지약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삼불거라는 조항을 만들었으니 이럴 때는 칠거지약을 범한 부인이라도 함부로 내쫓을 수 없었다. 첫째, 쫓겨난 처가 갈 곳이 없는 경우. 둘째, 며느리로서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치른 경우. 셋째, 가난했던 집안이 그 여자가 들어가서 부유해진 경우. 즉 조강지처를 벌이지 말라는 말이다.